1776년 정조가 왕이 된 그날 밤 누군가 경희궁 지붕 위에 있었다. 역사는 암살을 꾸민 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칼날을 막은 자의 이름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다. 오늘 그 이름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꺼낸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76년 3월 10일 조선의 하늘 아래 새 왕이 즉위했습니다. 25의 청년이 용상에 올랐고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만세 소리가 경희궁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환호가 가라앉고 촛불이 흔들리고 궁궐의 정막이 내려앉은 바로 그 시각. 경희궁 조년각 지붕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옷도 없이, 관복도 없이, 그저 어둠 속에 납작 엎드린 채 칼 한 자루를 품에 안고. 역사는 이 사건을 홍상범의 역모로 기록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잔당이 꾸민 계획이었고 주모자들은 결국 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 사건을 비교적 상세히 다룹니다. 누가 역모를 꾸몄는지, 누가 고변했는지, 누가 국문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붕 위의 자객은 어떻게 된 걸까요? 국문 기록 어디에도 그 자객을 잡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체포 경위도 없습니다. 그저 자객이 발견되었고 역모가 발각되었다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 조용히 처리된 것입니다. 소리 없이, 기록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즉위한 첫날 밤, 침전 지붕 위에 자객이 있다는 걸 누군가는 먼저 알았을 겁니다. 포도청이 들이닥치기 전에, 금군이 출동하기 전에,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누군가의 눈이, 누군가의 발이 먼저 그 지붕 위를 향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정조가 그날 밤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조선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을. 정조의 즉위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정조 자신은 10살 때 그 뒤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할아버지 영조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아이가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적들은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죽음을 원했습니다. 세손 시절 그는 대리청정을 앞두고 여러 차례 독살 시도를 피했습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의심으로 수라를 거부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측근들이 먼저 음식을 맛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혹여 독이 들었을지 모를 왕의 음식을 먼저 입에 넣는 것을. 그들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이름 없는 이들의 목숨 위에 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위 직후 그가 한 일 중 하나는 수기소 설치였습니다. 왕의 침전을 전담으로 경호하는 기구. 표면적으로는 홍구경이 책임을 맡았지만 실제로 밤마다 그 자리를 지킨 것은 계급도 이름도 낮은 무사들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들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다만 역사에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키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기소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말 것, 무리 지어다니지 말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의 침전 앞에서 사건을 키우지 말 것. 이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시 궁궐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의 궁궐은 외부의 침입보다 내부의 위협이 더 무서운 공간이었습니다. 자객은 담을 넘는 자가 아니라 매일 밥상을 들고 오는 내관이었습니다. 수라간 나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옷을 입히는 시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에는 내부자에 의한 독살 시도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기록, 인조 시대의 기록, 그리고 정조 시대에도 수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정조실록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수기소의 무사들은 그래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눈이었습니다. 누가 왕의 음식을 준비했는지, 오늘 수라간에 낯선 얼굴이 있지는 않은지, 어제와 오늘 사이 내관의 동선이 달라진 것은 없는지, 하루에 수백 가지를 관찰하고 기억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중 한 무사의 이야기가 후대 야사에 전합니다.
어느 날 밤, 자시즈 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궁궐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고 순찰을 돌던 그는 낯선 내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수라간으로 가야 할 내관이 침전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불침번을 깨우거나 동료를 불렀을 겁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일면 공범이 있을 경우 도망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은 자객이 소리를 신호로 삼아 다른 곳에서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자 막아섰습니다. 상대는 내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이 달랐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아니라 칼을 잡는 손이었습니다. 무사는 그것을 이미 가까이 오기 전에 알았습니다. 제압은 순식간이었을 겁니다. 소리 없이, 기척 없이 내관의 품에서 비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록에 올라갔다면 무사는 큰 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단 한 줄이었을 겁니다. 수상한 자를 제압하였음. 비수를 압수하였음. 처리 완료. 그리고 이름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는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서얼이거나 역관 집안 출신, 혹은 포도청에서 올라온 비정규직 무사들이었습니다. 조선의 관료 시스템에서 이름이 공식 기록에 오르려면 품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품계가 없는 자의 공은 기록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기록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보안의 문제였습니다.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은 적에게도 알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자의 얼굴과 이름이 밖에 퍼지면 그는 다음 표적이 됩니다. 무명무민이 곧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로 살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모여 정조의 제위 22년을 만들었습니다. 22년. 조선에서 22년을 제위한 왕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즉위 첫날부터 암살 위협을 받으면서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밤이 있었는지 우리는 계산조차 알 수 없습니다. 1795년 유니월.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화성으로 능행차를 떠났습니다. 6,000명이 넘는 인원. 수신비에 걸친 행렬. 조선 역사상 가장 장엄한 왕실 행차였습니다. 원행을묘 정리익에는 이 행차를 거의 완벽하게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어느 지점을 통과했는지, 어떤 음악이 연주되었는지, 어떤 음식이 준비되었는지, 심지어 행차 중 하사한 쌀의 양까지. 이 기록은 조선 기록 문화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기록 어디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행차가 시작되기 사흘 전 수원 인근 민가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그들은 상인이었습니다. 혹은 농부였습니다. 혹은 길을 잃은 나그네였습니다. 어느 마을에는 친척을 방문한다며 며칠 묵어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장용영 선발대였습니다. 행차 경로를 따라 미리 잠입해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비밀 경호 인력. 이들의 존재는 장용영 관련 단편 문서에 매우 짧게 언급될 뿐 이름도 숫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며칠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행차 당일. 한강 도강 지점이었습니다. 배다리가 놓여 있었고 수만 명의 백성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환호 소리가 강 위에 울렸습니다. 정조의 어가가 느리고 장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중 속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구경꾼처럼 서 있었지만 옷 속에 활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용영 잠입대원이 그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지위의 화살을 먹이려는 손동작. 어가 방향으로 향하는 시선. 조금씩 군중을 이용해 앞으로 나오는 발걸음. 대원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패닉 상태가 되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어가 행렬이 흐트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알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군중의 함성 속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그 남자는 제압되었습니다. 행차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에 도착해 어머니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정조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 웃음이 가능했던 것은 한강 도강 지점에서 조용히 사라진 한 남자 덕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도 그를 제압한 대원의 이름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궤는 그날 행차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빈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의도된 빈칸이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왕권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름 없는 자들이 완벽하게 해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방식은 잔인합니다. 실패는 기록됩니다. 성공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역모가 발각되면 역사에 남습니다. 역모가 일어나기 전에 차단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됩니다. 암살이 성공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암살이 실패하면 잠시 소란스럽다가 잊힙니다. 그런데 암살 시도 자체가 없어지면 역사는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름 없는 수호자들이 자랄수록 그들의 존재는 지워졌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정조 스스로는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공식 포상 대신 그 가족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죽은 무사의 아들을 낮은 관직에 올려주거나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는 공을 갚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글씨를 써서 보냈습니다. 왕의 어필류비 무명무사의 집안에 가보로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몇 가문의 구전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받은 이는 알았을 겁니다. 왕이 기억한다는 것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조가 22년을 제위하는 동안 조선은 달라졌습니다. 규장각이 생겼습니다. 서울도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화성이 세워졌습니다. 수원은 새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상업이 활성화되었고 출판이 늘었으며 실학이 꽃 피웠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조선의 르네상스라 부릅니다. 그 르네상스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을 이름 없는 이들이 밤마다 지켰습니다. 1800년 정조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였습니다. 독살 의혹은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픈 결말일 수 있습니다. 22년을 지켜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한 날이 왔다는 것.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해낸 겁니다. 수십 번의 위협을, 수백 번의 밤을, 수천 번의 의심스러운 순간을. 조용히,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역사책을 펼치면 정조의 이름은 나옵니다. 홍구경의 이름이 나옵니다. 채제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심지어 정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책 어디에도 그 밤 지붕 위를 먼저 올라간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비수를 품은 내관을 조용히 제압한 무사의 이름도 없습니다. 한강 도강 지점에서 군중 속의 궁수를 막은 대원의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정조의 22년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기록은 칼날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칼날을 막은 손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조선의 가장 빛나는 시절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때로 역사의 가장 어두운 곳에 이름 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